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조선업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조선 빅3 노조가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파업 결의에 나서고 있어 자구안 이행의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도 강한 경고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파업을 결의한 현대중공업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파업 수순에 들어간 겁니다. 중노위가 내린 조정안을 노사가 수용하지 않아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노조는 자구안 중 사측이 다음 주부터 절차에 들어가는 설비 지원 부문 분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비정규직화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대우조선해양노조는 일찌감치 파업을 결의했고 자구안 철폐를 주장하는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도 조만간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조선노조도 최근 쟁유행위 돌입을 가결, 중소조선사까지 동참할 태세입니다. 하지만 이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파업 자체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질 뿐더러 고통 분담을 외면한 강경 대응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업에 따른 수주 절벽 악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일부 해외 선주들은 노조 리스크를 우려해 발주를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도 조선노조 파업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우조선 채권단은 파업 시 미집행 자금 1조 원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특별고용 지원업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조선업계 구조조정의 여파로 울산의 경제 사정이 악화돼서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울산시가 지역 경제난 해결을 위해 현대중공업 지원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사는 구조조정과 임금 협상 갈등으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이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울산시가 위기의 조선업 지원을 위한 10대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1,600억 원의 추경 예산을 긴급 편성해 조선산업 불황으로 가라앉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협력업체 줄도산을 막기 위해 경영자금을 빌려주고 퇴직 근로자는 석유화학 단지와 원자력 발전소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자리 감축을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을 제1차적 목표로 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직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확보하고 조선산업의 ICT를 접목시키는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협력업체 사장과 현대중공업 노사 관계자를 잇따라 만나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도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서둘러 근로자 생계를 돕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갈등이 표면화하면서 주변의 지원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회사의 구조조정 자구안에 대해 반발하며 투쟁 수위를 높여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고 우리 전체 노동자들을 저임금화시키기 위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정규직을 만들겠다고. 임금과 단체 협상까지 맞물리면서 노사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사가 집안 싸움을 멈추고 자구 노력에 온 힘을 쏟아야 자치단체가 어렵게 마련한 지원 방안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이상현입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한 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학교 관사 잠금 장치를 모두 자동 잠금 장치로 교체하고 여성 근무자에겐 방범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합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정부는 지난달 말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관사에서 홀로 거주하던 여교사가 동네 주민에게 성폭행당한 일이 발생한 뒤 도서벽지 관사의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학교와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돼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인력 만여 명 중 관사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은 1,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관사 중 출입문 자동 잠금 장치가 설치된 곳은 9.2%에 그치고 우체국 관사도 15.6%로 부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입문 수동 잠금 장치를 모두 자동 잠금 장치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6월 말까지 출입문 수동식 잠금 장치는 모두 자동 잠금 장치로 교체하고 8월 말까지 방범창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또 도서 벽지에 혼자 사는 여성 근무자 전원에게 이달 중으로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에 자동 신고되는 스마트워치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학부모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와 보건진료소, 우체국 근무자 등이 함께 쓸 수 있는 기관 간 통합 관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취업이 간절한 20대 청년층을 모집해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혐의로 35살 정모 씨를 구속하고 업체 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마포구 신촌에 방문 판매 사무실을 차리고 판매원을 모집한 뒤 2015년 9월부터 판매 할당량을 부과해 물품을 선구매 후 판매하게 하는 수법으로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청년 실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접근해 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판매원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과 2020년부터 장애인 고용을 소홀히 한 국가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 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5개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큰 쟁점이 없었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로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1,000만에 가까운 우리나라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 서울의 현재 모습은 어떨까요? 서울시가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한 도시정책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현재 서울의 평균적인 가구 모습은 어떨까? 평균 48.9세의 남성 가장, 학력은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평균 가구 원수는 2.64명이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하면 평균 나이는 1살 많아지고 학력은 높아졌으며 가구 원수는 줄었습니다. 가구 원수가 줄어든 것은 1인 2인 가구가 늘었기 때문. 전체 가구의 48.6%가 1인 2인 가구에 해당하다 보니 몸이 아프거나 우울할 때,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가구 원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가족에 대한 신뢰는 10점 만점에 9점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지만 이웃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는 5점대로 낮아 공동체를 믿고 의지하는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개인의 주관적 행복감은 6.95점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고 자녀 세대의 경우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이 상승할 가능성이 본인 세대보다 더 높다고 보는 다소 의외의 결과도 나왔습니다. 서울살이의 형태로는 전세가 가장 많았고 월세 비중도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 가구주의 경우 88%가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30대의 월세 거주 비율은 지난 10년 새 20%포인트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지난해 시내 2만 가구와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을 실시해 발표한 것으로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소비재 제조업체인 유니레버 재팬이 근무 시간과 장소를 사원이 자유롭게 택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유니레버 재팬은 하루 7시간 35분 근무를 기준으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사원이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근무 장소도 자택, 카페, 도서관 등 직원이 원하는 곳으로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다음 달 1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레버 재팬은 이 같은 제도의 도입 배경에 대해 모든 직원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업 성장의 기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대를 막론하고 우울증 환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우울증을 겪으면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뇌의 기능에 생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자살 생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우울증 환자입니다. 아니 힘들 때 제일 힘든 게 죽고 싶은 거잖아요. 죽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했죠. 농약도 사고.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 자살 생각이 드는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뇌 조절 기능의 문제였습니다. 전두엽과 변연계의 기능이 떨어진 것.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교수는 고려대, 하버드 의대와 함께 자살할 생각을 하는 우울증 환자와 그렇지 않은 우울증 환자의 뇌 영상을 비교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변연계는 분노, 화, 불안과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또 트라우마가 떠오를 때 흥분되는데 문제는 우울증 환자의 경우 변연계가 흥분되어도 이를 통제하는 전두엽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 연구팀은 뇌 기능의 변화를 MRI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우울증 환자 중 전두엽과 변연계 간의 연결 통로가 얇을수록 자살 생각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가 주목되는 건 우울증에 걸리면 왜 자살 생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을 생물학적으로 밝혀낸 데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지표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면은 훨씬 더 일관적인 어떤 치료라든지 목표가 가능할 것이고 또 스스로도 나는 이런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기분이 우울할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조절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연구팀은 어린 시절 학대, 알코올 남용을 겪어도 자살 충동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직장인들이 주목해야 할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관심 있을 키워드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월요병도 없고 매일 늦잠도 잘 수 있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직장인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는 방법. 박송희 아나운서는 뭔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매일 늦잠을 자도 되고 눈치도 안 봐도 된다니까요. 아무래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이 머릿속으로는 하루에 수백 번도 더 생각하지만 막상 실행하기는 어렵다는 오늘의 핫키워드, 바로 퇴사입니다. 네, 지금 하루를 마무리하고 느긋하게 방송 보시던 전국의 사장님들이 벌떡 일어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요즘 주변에도 보면요,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불평불만이나 응성만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고민의 정도도 꽤 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일에 발표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요. 대졸 신입사원의 퇴사율이 2012년에는 23.6%에서 매년 증가해서요. 올해 27.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신입사원 4명 중에 1명 이상이 1년도 안 돼서 회사를 떠난다는 건데요. 힘들게 들어간 회사를 1년도 안 돼서 떠난다니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의아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 뉴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퇴사율도 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의 퇴사율이 더욱 심각한데요. 300인 이상의 기업의 신입사원의 퇴사율은 11.3%에서 9.4%로 다소 낮아졌지만 300인 미만 기업의 신입사원 퇴사율은 31.6%에서 32.5%로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중소기업에 들어간 신입사원이 대기업에 들어간 신입사원보다 3배 이상 많이 퇴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취업포털 인크루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중소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중 41%가 3년 안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년이 지나면 반은 떠나고 반만 남는다는 거죠. 네, 정말 생각보다 많은 수치네요. 요즘 그래서요, 돌취생이 늘어난다고 하죠. 취업 후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돌취생이라고 하는데요.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렵다는 그 좁은 취업문을 어렵게 통과하고도
퇴사를 하는 이유 뭘까요? 그러게요. 이 1년 내 퇴사한 신입사원들이 꼽은 가장 큰 퇴사 이유는요. 조직 및 직무 적응 실패였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일단 붙고 보자는 묻지마 지원이 폭증하면서 생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기업의 경직된 조직 문화의 부적응 때문이기도 한데요.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 즉 현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태어난 청년들과 이전 세대의 가치관과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기존의 기업 문화에 만족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도요, 기껏 뽑은 인재들의 조기 퇴사가 큰 손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입사원의 퇴사로 인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1년 연봉과 비슷한 규모라고 합니다. 비용 면에서도 아무래도 큰 손실일 수밖에 없는데요. 대졸 신입사원이 제 몫을 하려면 평균 18.3개월의 교육기간, 또 연간 6천여만 원의 교육비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신입사원 채용과 교육에 투자한 비용을 감안하면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처지인 거죠. 때문에 최근 기업들은 신입사원의 조기 퇴사를 막기 위해서 선후배 간 1:1 멘토링을 실행하고요. 신입사원 부모에게 효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기업들의 노력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연인끼리도 헤어질 때 잘 헤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회사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끝이 중요할 것 같은데 기업이 생각하는 최악의 퇴사 비매너 행동은 어떤 건가요? 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1,722개사를 대상으로 뽑은 최악의 퇴사 비매너 행동 1위는요. 팀 상황 고려 없는 일방적인 퇴사 통보였습니다. 퇴사 시에 꼭 지켜줬으면 하는 매너로는 업무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는 것을 1순위로 꼽았는데요. 그 뒤로 팀원 및 조직 상황을 배려해서 퇴사 시기를 조율하기, 시간 여유를 두고 이직 사실을 알려주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남은 사람을 고려하지 않은 퇴사 매너가 밉상으로 꼽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퇴사를 하고 싶지만 취업 시장은 너무 얼어붙어 있고요. 지금 다니는 직장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후회 없는 퇴사가 과연 가능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학교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학교의 학칙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듣고 어떤 학교인지 맞춰보세요. 네, 규칙 1. 회사에 절대 소문내지 않기. 2. 사무실에서는 절대 접속하지 않기. 3. 졸업 전까지 절대 부장님께 들키지 않기. 4. 입학은 조용히, 졸업은 화려하게. 이 학교 어떤 학교일까요? 글쎄요, 되게 재밌는 걸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 뭐 회사의 비밀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직을 위한 취업 카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이 학교는 퇴사 때문에 걱정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학교, 바로 퇴사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5월 15일에 개교했는데요. 안주머니에 항상 사직서를 들고 다닌다는 이 시대 샐러리맨들이 직장 상사 몰래 퇴사학교로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꿈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퇴사학교는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개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230여 명의 직장인 학생들이 이 퇴사학교에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퇴사학교라니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학교입니다. 자, 어떤 수업을 하는지 상상이 안 가는데요. 어떤 것들을 배우는 학교인가요? 네, 퇴사학교는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개론, 기초, 전공 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 있는데요. 퇴사 개론, 퇴사 전에 병행 창업하기, 회사 다니면서 로스쿨 준비하기, 퇴사 후에 세계 일주 다니기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개론 수업에서는 일과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왜 퇴사하고 싶은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기초 수업은 나만의 카페 창업, 퇴사 후에 세계 일주, 좋아하는 맥주로 먹고 살기 등 이렇게 세분화된 진로를 제시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퇴사 후 세계 일주가 가장 큰 인기라고 하는데요. 또 전공 수업으로는 퇴사 후에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과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6주 과정에 회사 다니면서 창업 준비 등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재밌으면서도요, 현실적인 강의들인 것 같습니다. 자, 생각지도 못했는데 수업 내용을 들으니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퇴사학교를 누가 어떻게 설립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 퇴사학교를 설립한 장수환 교장은 본인이 퇴사를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에 5년간 다닌 삼성전자를 퇴사하고 이 퇴사학교를 설립했다고 하는데요. 퇴사학교를 만든 이유를 직접 들어보시죠. 이제 제가 퇴사한 이유가 사실 제가 진짜 원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인데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청년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을 받고 초중고 한 번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어떤 점수에 맞춰서 또 주변에서 원하는 그런 상에 맞춰서 대학과 회사를 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직장인들이 어른들이 새로운 그런 내 꿈과 또 도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도와주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퇴사학교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2의 인생을 설계해보거나 직장 생활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를 찾는 학생들의 연령대는 어떤가요? 네, 신입사원이나 직장인 3, 4년 차들만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줄 알았던 예상과는 달리 이 학교를 찾는 학생들은 20대 새내기 신입사원부터 40대 후반의 간부급까지 정말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장수환 교장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분들이 가장 많으시고 5년차 대리급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신입사원도 꽤 많고 또 40, 50대 부장님들도 많이 계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퇴사 이후의 삶이란 것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라기보다는 최대한 이제 다양한 삶에 대한 니즈들을 찾고자 하고요. 어떻게 또 이 삶을 꾸려가고 또 경제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이제 버업일치 과정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나 그런 것들을 사업으로 연계해서 정말 좋아하는 일을 먹고 사는 그런 뭐 맥주집 창업이나 그런 과정들이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퇴사학교는 주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 강남이나 홍대 입구 등지의 세미나룸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강의는 대부분이 10명에서 20명의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요. 일회성 수업으로 2~3시간 정도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전공 수업을 제외한 교양 기초 수업은 과목당 33,000원에서 49,000원 정도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 꿈과 삶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 퇴사학교가 고용불안 시대를 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의 핫 키워드 퇴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퇴사라고 하기보다 내 꿈을 되찾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자, 강설희 아나운서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